동부 전선에서 항복은 삶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독일 군인들에게 전투 중 포로가 되는 것은 전장에서 머무르는 것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축적된 증오, 전멸 명령, 불타버린 마을의 기억은 즉각적인 처형을 일반적인 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수들은 참회줄지어 서거나 나무에 매달리거나 농촌길에서 아무 기록이나 절차 없이 쓰러졌습니다. 일부는 경고로서 주민들 앞에서 총살되었고 다른 이들은 강제 행진해서 굶주림 추위 또는 즉결 총살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가장 비비린내 나는 전선은 국제 규범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붙잡히는 것이 즉각적인 유죄 판결과 같았을까요? 그 죽음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학살 명령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패배가 거의 항상 처형으로 끝나는 전선을 오늘날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규칙 없는 전쟁, 바르바로사와 멸종 명령. 1941년 6월 22일에 독일의 소련 침공인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유럽에서 그때까지 진행된 다른 어떤 전쟁과도 다른 유형의 전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대 간의 교전이 아니라 나치 정권에 의해 정교하게 계획된 이념적, 인종적 갈등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920년대에 그의 이념적 저서에서 동쪽 영토가 독일의 생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비전에서 슬라브 민족들은 노예 제도나 물리적 제거로 제한되는 열등한 존재로 분류되었습니다. 침공 계획은 베어마흐트와 제3제국의 정치 당국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의 캠페인들과는 달리 단지 적군을 무너뜨려 협상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공표된 목적은 소련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영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민간인, 경제자원, 적의 정치적 구조를 합법적인 군사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공격 몇 주 전에 발행된 지침은 이러한 계획을 확인하고 전쟁의 방향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1941년 6월 6일 독일 최고사령부는 독일어로 코미사베펠로 알려진 위원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전투 중에 포로로 잡힌 붉은 군대의 정치위원들이 체포되자마자 즉시 처형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소련 군대에 통합된 공산당 간부로 병사들의 이념 충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치 당국에게 이러한 인물들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볼셰비키 적을 상징했으며 따라서 국제협약에 따른 전쟁 포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그들이 포로 수용소로 옮겨지는 대신 체포된 장소에서 즉결 처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치의 적용은 지휘관 및 부대에 따라 달랐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위원들이 항복한 후 때로는 다른 포로들 앞에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총살되었습니다. 일부 독일 장교들은 법적 문제와 가능한 결과에 대해 사적으로 우려를 표했지만 실제로 명령은 폭넓게 실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법과의 의도적인 단절이 이루어졌고 전쟁 정책의 일환으로 초법적 처형이 제도화되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이른바 바르바로사 명령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독일 군인들이 소련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는 저항이 의심되는 모든 사람의 즉결 처형을 허용하고 전체 공동체에 대한 집단적 처벌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단적 책임이 운영 규범으로 제도화되어 정규 전투를 넘어서 폭력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른 필수 구성 요소는 라이히 식량부에서 허버트 백의 지휘해 설계된 기아 정책 헝거 플랜으로 알려진 것이었다.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와 남부 러시아의 농업 자원이 독일과 그 군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계획자들은 이러한 자원 재분배가 수백만의 소련인, 특히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도시 지역에서 기아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기아는 전략적 무기이자 인구구조 조정 수단으로 그렇게 고안되었다. 침략의 첫 몇 주 동안 이러한 정책들은 마을의 체계적인 파괴, 인질 처형, 대규모 추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웰마흐트의 징역 후 아인사츠그루펜, 라이트에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유대인, 위원, 지식인 및 기타 그룹을 제거하도록 임명된 SS의 특수부대가 작동했습니다.
정규 군대와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부대들은 독일군의 물류 지원을 받으며 같은 처벌 회피 체제에 작동했습니다. 그 결과 점령지에 계획된 폭력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저항과의 협력 의혹으로 농촌 지역 사회가 파괴되었다. 작물과 가축이 몰수되어 광범위한 지역의 기근을 초래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독일 제국에서 강제 노동에 투입될 주민들의 대규모 추방이 이루어졌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파르티잔에 고립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총살당했다.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비선별적 테러 행위로 인식되었다. 붉은 군대는 그 해에 완전히 퇴각하면서 학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공세 초기 몇 달을 살아남은 병사들은 자신의 마을이 파괴되고 가족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소련의 선전은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으며 파괴는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침략자에 대한 증오를 증가시키고 독일 포로에 대한 태도를 강화했습니다. 내무인민위원회 NKVD의 내부 문서는 이미 1941년에 독일 포로의 즉각적인 처형이 기록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부대 내에 점점 증가하는 압박의 결과였습니다. 공식 지침은 포로를 후방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폭력은 나치의 학살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캠페인의 이념적 성격은 이 상호폭력의 역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틀러는 이 작전을 유대 볼셰비즘에 대한 존재적 투쟁으로 제시하며 그의 군대에게 소련인을 명예로운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근절해야 할 적으로 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담론은 독일 병사들이 국제전쟁 규범을 무시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동시에 굶주림, 추위 또는 처형으로 사망한 수백만 소련 포로들에게 가해진 비인간적인 대우는 붉은 군대 전투원들 사이에서 독일인들이 그들의 손에 들어오면 다른 운명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는 확신을 강화했습니다. 초토화 전술은 재앙의 또 하나의 차원을 더했습니다. 독일군은 징역하는 동안 적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작물과 주택을 파괴했습니다. 동시에 스탈린은 소련군이 후퇴할 때 같은 원칙을 적용하도록 명령했으며 마을에 불을 지르고 공장을 내륙으로 옮겼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조직적인 파괴 조치를 적용하는 두 세력 사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파괴가 계획된 폭력에 더해지는 시나리오에서 수백만의 이재민이 이 이중 정책으로 발생했습니다. 침공 첫 해의 균형은 참혹했다. 수백만 명의 소련 포로가 굶주림, 노출 및 즉결 처형으로 인해 포로 상태에서 사망했다. 점령 지역의 민간인은 집단 총격, 유도된 기근 및 강제 추방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재난의 규모는 공식 보고서와 소련선에 도달한 생존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에 기록되었다. 붉은 군대 전투원들에게 이 현실은 생존 옵션으로 항복을 고려할 가능성을 제거했다. 포로가 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확신은 그들의 전투 사기를 변화시켰고 향후 포로로 잡힌 독일 병사들에게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테러를 통한 소련 저항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고안된 나치 명령은 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빠른 승리를 돕는 대신 이는 주민들과 붉은 군대의 결의를 강화시켰다. 정치위원 처형, 마을 학살, 그리고 기아 정책은 점령에 있던 전투원과 민간인의 즉각적인 기억에 새겨졌다. 그 기억은 독일군 포로 병사들의 보복과 처형의 연쇄를 자양하는 요소 중 하나로 발전했으며 이는 이후 몇 년간 더욱 커지는 현상이 되었다. 즉각 처형, 전쟁터에서의 복수. 독일군의 소련 침공은 처음부터 항복이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폭력적인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에 처음 몇 달 동안 점령된 영토의 붉은 군대와 파르티잔 그룹에 의해 포로가 된 독일 병사들의 즉각적인 처형에 대한 문서화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앙집권화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찰된 파괴, 축적된 증오 및 독일인들이 포로 처우에 관한 국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확산된 인식에 의해 조건지어진 지역 반응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독일군의 공격이 키예프와 드니프로를 향해 빠르게 진격하던 중 독일 병사들이 포로로 잡힌 후 처형된 최초의 확인된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1941년 말의 NKVD 보고서에는 하르키우 인근에서
포로들이 총살당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 명시된 정당성은 통신이 차단되고 보급선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포로들을 안전하게 후방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집단 처형은 보통 소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들은 파괴된 벽이나 대전차 참회에 정렬되어 급조된 소련 병사 분대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상세한 신문이나 공식적인 신원 확인 절차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현지 빨치산 그룹의 조기 형성으로 인해 역학이 다른 양상을 띠었습니다. 침공이 시작되면서 독일의 지배를 받게 된 지역에서 농민, 나고병, 공산주의자들이 불규칙한 저항을 조직했습니다. 가장 흔한 관행 중 하나는 고립되거나 2차 경로에서 매복된 독일 병사들을 즉각적으로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독일 문서에는 얕은 무덤에서 발견되거나 숲에 매달린 차에 발견된 실종 순찰대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는 점령군과 현지 인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포로가 된 독일 병사는 지체 없이 제거될 것입니다. 1941년 여름 스몰렌스크 전투에서 독일군 후방 낙오자들이 포로로 잡힌 후 사격이 기록되었습니다. 포로들은 간단한 신문을 받고 유용한 정보가 없을 경우 버려진 대전차 참회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같은 하의 겨울 모스크바 방어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스타프카의 보고서는 정치위원들이 수도 인근 마을에서 신속한 처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전합니다. 극심한 추위, 인프라 부족, 통신 붕괴는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 불가능한 위험으로 간주된 포로의 즉각적인 제거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1943년 여름 동안의 전차 전투는 며칠 만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프로호로브카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의 후속 보고서는 포위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임의로 나눈 사례를 설명합니다. 일부 병사들은 후방으로 보내졌고 다른 이들은 전장 가장자리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랐습니다. 경무기를 사용한 총살이 가장 빈번했지만 단일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투에서 건물에 있던 독일군 포로들이 내부로 수류탄을 던져 제거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전투 중 포로를 관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투의 신체적 근접성으로 인해 항복 후에도 총검으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투의 격렬함과 포로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즉석 교수형이 특유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독일 군인들이 광장이나 눈에 띄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례가 문서화되었으며 때때로 주택 파괴나 민간인 살해에 대한 보복이라는 내용의 손으로 쓴 표지판이 동반되었습니다. 시신은 며칠 동안 노출되어 인구를 겁주고 적에게 경고를 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즉결 재판은 신속함과 표준화된 절차의 부재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죄수들은 대개 몇 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잔악행위에 가담한 부대의 일원으로 확인되면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정치위원들은 포로의 생사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차례 특정 군사작전에 포로 전원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주장은 물류 제한과 이동 시 안전 부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제거를 용인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현지 파르티잔들은 정규 부대보다 제한이 적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독일 순찰대가 포획되어 공개적으로 주민들 앞에서 처형되었으며 이는 잠재적인 협력자들과 점령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서부 우크라이나에서는 독일군에 의해 불태워진 적이 있는 건물에서 포로가 소각된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군사 정보를 추구하거나 물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보복 행위로 더 높은 수준의 폭력을 반영했습니다. 1942년의 NKVD 보고서는 즉결 처형이 잘 알려져 있고 묵인된 관행임을 확인합니다. 공식 지침은 포로를 후방 기지로 이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속적인 움직임의 전쟁과 끊어진 통신은 이를 규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행정문서는 이러한 처형을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설명하며
실제로는 포로의 의도적인 제거를 은폐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소련군의 행동은 직접적으로 독일군의 보호 아래 있는 수백만 소련 포로들이 받은 대우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1942년까지 웨르마흐트에 의해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계획된 기아, 처형, 그리고 대량 사망에 대한 정보는 여러 부대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많은 소련군 전투원들은 적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겼습니다. 즉각적인 제거는 여러 전선에서 비공식적인 작전 원칙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즉각 처형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모스크바 이후의 반격과 같은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군은 수천 명의 약화되거나 낙오된 독일 병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총살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목격된 잔악 행위에 대한 보복, 물류적 제약, 포로를 유지하는 것에 운영적 무용함에 대한 인식이 결합되어 동부 전선 전체의 폭력의 역학이 확산되었습니다. 소련 병사들에게 이러한 처형은 침략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의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마을 파괴, 민간인 학살, 기아 정책은 독일 포로의 제거가 정당하고 비례적인 대응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즉각적인 폭력의 순환이 동부 전선의 전쟁 경험의 일부로 통합되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 포로들의 선고.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1942년 여름부터 1943년 2월까지 벌어졌으며 동부 전선에서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를 나타냈습니다. 독일의 패배는 가장 경험이 풍부한 군대 중 하나의 손실과 수만 명의 병사들이 극한의 포로 상황에 처하는 대규모 포획을 의미했습니다. 육군의 항복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1943년에 소련군의 손에 90만 명의 포로를 넘겼습니다. 그들 중에는 24명의 장군과 2,000명 이상의 장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붕괴는 명령구조, 물류 예비군 및 작전 능력을 가진 전체 군대의 실질적인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항복은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고립된 그룹은 며칠 더 싸웠고 다른 그룹은 탄약이 소모됨에 따라 작은 부대가 되어 항복했으며 대부분은 더 이상 보급품이나 저항 수단이 없을 때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항복한 사람들의 신체 조건은 처참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의 포위, 장기간의 굶주림, 그리고 극한의 온도 뒤에 군인들은 심한 피로를 보였고 유니폼은 찢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탄약도 없었습니다. 이질, 티푸스, 동상과 같은 질병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육군은 항복 전에 이미 물류적으로 붕괴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이미 생존의 한계에 있었습니다. 후방 캠프로의 이동은 치명적인 경험으로 변했습니다. 경호를 담당한 소련 부대는 음식, 모터화된 운송수단 또는 적절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남자로 이루어진 대열은 영하 20도와 30도의 온도에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행진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많은 이들은 나무 껍질, 감자 껍데기 또는 죽은 말의 고기에 의지했습니다.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현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대피 경로를 따라 쓰러진 사람들의 얼어붙은 시체가 눈에 띄었고 길가에 쌓여갔습니다. 이 행진의 초기 단계에서 사망률은 대규모였습니다. 소련 문서는 수만 명이 저천증, 급성기아, 즉결 처형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NKVD는 내부 보고서에서 사상자 비율이 매우 높다고 인정했지만 몇 개월간의 포위 공격 후 포로의 극심한 약화에 불가피한 결과로 이를 제시했습니다. 임시 구금소도 많은 유입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외곽의 베케토프카에서는 난방이나 개인 침대가 없는 막사에 수만 명의 남성이 집중되었습니다. 1.1 배급은 묽은 수프와 저품질의 빵으로 구성되어 최소한의 생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식수 접근이 제한적이었고 위생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티푸스와 이질 같은 질병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그룹들은 담보프와 사라토프의 시설로 보내졌으며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제 관찰자들의 이후 보고서에서는 포로들이 굶주린 상태였으며 야윈 몸과 질병의 말기 증상을 보인다고 묘사했다.
소련 의사들은 몇 명 없었고 기본 약품이 없었다. 중상자들은 처음 며칠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수치는 비극의 규모를 반영합니다. 약 9만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1943년 말경에는 겨우 2만 명 정도가 생존했습니다. 시베리아, 코카서스 또는 중앙아시아의 수용소로의 이동과 강제 노동에 따른 사망률 등으로 세월이 흘러도 고작 5천 명 정도만 독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송환은 1950년대에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와 소련 당국 간 협상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받은 대우는 포로의 고통에 대한 많은 소련군 병사들의 무관심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전투 중에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도시의 전면 파괴는 포로가 경멸받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열을 강제로 밀쳐내고 누군가가 탈진했을 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서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발포하여 포로들 사이에 항복이 사형을 의미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소련의 관점에서 볼 때 경비에 참여한 몇몇 병사들은 후에 포로들이 사실상 살아있는 시체였으며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그들을 생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몇몇은 연민을 나타냈지만 스탈링그라드와 다른 도시들에서 베르마흐트가 초래한 파괴의 기억은 어떤 자비의 가능성도 무효화했다. 동시에 NKVD는 포로로 잡힌 장교와 장군들에 대한 신문을 조직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중에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선전 활동에 협력하게 될 6번째 군대의 사령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급 장교들은 차별받지 못했습니다. 짧은 신문 후에 그들은 그들의 군대와 비슷한 조건에서 사망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고위 지휘관들의 운명과 일반 병사들의 운명 사이의 대조는 상당했다. 일부 장군들이 선전 가치로 인해 보존된 반면 대다수의 포로들은 특별한 고려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차별은 소련의 포로 생활이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다는 인식을 강화했으며 정치적 이익에 의해 예외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스탈링그라드의 에피소드는 그 규모와 결과에 있어 독특했습니다. 수만 명의 남성들이 신체적 붕괴 상태에서 동시에 포로로 잡히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류 능력이 부족한 상황은 전례 없는 사망률을 초래했습니다. 다른 전선에서는 포로들이 점차적으로 극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수용소로 재분배될 수 있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서는 굶주림, 추위, 질병, 자원 부족이 결합되어 항복이 거의 절대적인 형벌로 변했습니다. 바그라티온 작전, 중앙군대 집단의 전멸. 1944년 6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이후 그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동안 붉은 군대는 벨로루시 영토에서 전쟁 전반에 걸쳐 가장 파괴적인 공세 중 하나를 개시했습니다. 바그라티온이라 불리는 이 전략적 작전의 목표는 폴로츠크에서 보브루이스크까지 펼쳐진 전선에 배치된 베어마흐트 중앙군 집단의 전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수십 개의 독일 사단의 완전한 붕괴와 간단한 처형으로 운명이 결정된 대량 포로 수용, 극도의 사망률을 동반한 강제 행군과 벨로루시 전역에 걸친 지역적 학살이었습니다. 공세는 바르바로사 시작일로부터 정확히 3년 후인 6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스타프카는 벨라루스의 200만 명 이상의 전투원을 수천 대의 전차와 항공기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약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중앙 집단군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경험 없는 신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년간의 전투로 약화된 부대들이었습니다. 불균형은 처음부터 절대적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여러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비텝스크, 오르샤, 모길레프와 같은 주요 도시들이 소련의 기갑부대에 의해 포위되었고 이 부대들은 독일의 반응 속도보다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포로의 포획은 스탈린그라드 이후 전례 없는 비율에 도달했습니다. 비텝스크에서는 5개 사단이 포위되어 3만 명 이상의 병력이 며칠 안에 항복했습니다. 보브루이스크에서는 약 일주일간의 도시 전투 끝에 4만 명의 군인이 탄약이 완전히 소진되자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벨라루스 소비에트 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는 포위망의 붕괴가 약 10만 명의 병력 포로를 의미했으며 이는 중앙집단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후방으로의 강행군은 치명적인 조건이 특징입니다. 수천 명의 포로가 충분한 음식이나 물 없이 시골길을 수백 킬로미터 걸어갔습니다.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병사들은 옆으로 밀려나 머리에 총격을 맞고 길가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고의적인 통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배급은 최소한이었고 때로는 몇 일 연속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밤에는 포로들이 배고픔을 덜기 위해 잎, 풀 또는 나무 껍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1944년 7월의 소련 내부 보고서는 전송 중에 매우 높은 사망률을 인정했으며 그 원인을 포로들의 극도의 쇠약과 물리적 한계에 기인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후에 수집된 독일인들의 증언은 경비원들이 극도로 가혹한 규율을 적용했다고 강조한다. 멈추는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과 추위, 굶주림 또는 기진맥진으로 죽을 운명에 처한 낙오자를 체계적으로 방치했음을 보여준다. 행진 외에도 저항이 격렬했던 지역에서는 집단 처형이 발생했습니다. 길루트께서는 수십 명의 포로들이 전투로 손상된 벽에 나란히 세워져 소련 점령 후 총살되었습니다. 나리보키 숲에서는 지역 파르티잔들이 40명 이상의 순찰대를 붙잡아 신문 없이 처형하고 시신들을 임시 단체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행진보다 규모가 작지만 작전과 동반된 폭력의 분열적이고 산발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스탈링그라드와의 차이점은 포로 처리에서 분명했다. 스탈링그라드에서는 포로들이 소수의 임시 수용소에 중앙 집중되어 대부분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그 후 몇 개월 동안 사망했다. 바그라티온에서 포로의 규모와 지리적 분산은 중앙 집중 시스템을 방해했다. 스타프카는 군사적 우선 목표인 중앙 군집단을 파괴하고 벨라루스를 해방시키기 위해 작전을 설계했다. 수만 명의 포로의 관리가 예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즉흥적 관리는 끝없는 행군과 높은 사망률, 이동 중 처형, 그리고 파르티잔이나 보안 부대에 의해 조직된 지역 학살 등을 초래했다. NKVD는 고멜, 스몰렌스크 및 민스크의 임시 수용소를 만들었지만 즉시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포로들은 이 시설에 도달하지 못하고 길에서 사망하거나 즉결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그라티온 중 포로가 된 30만 명 이상 중 공식적으로 포로 수용소에 등록된 사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행진 중이거나 지역 학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송을 살아남은 자들은 강제 노동에 투입되었다. 민스크에서는 파괴된 도시의 재건뿐만 아니라 전투로 인해 파괴된 철도 및 도로 인프라의 복구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초기 신체적 약함과 극한의 작업 환경은 생존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켰다. 재송환 수치는 바그라티온 중에 포로가 된 사람들 중 극소수만이 그 후 몇 년 동안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현실은 전체 분쟁 동안 국방군이 겪은 가장 큰 인도적 재난 중 하나로 이 작전을 만듭니다. 상징적인 차원도 중요했습니다. 1944년 7월에 약 5만 7천 명의 독일 포로들이 이른바 패배자의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모스크바 거리를 행진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선전 목적으로 기획된 이례적인 것으로 독일의 패배 규모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벨라루스 시골길을 따라 기록된 행정문서에만 남은 수천 명의 사망자였습니다. 죽음의 행진, 전쟁터에서 포로로. 동부전선에서의 대규모 항복은 독일 병사들에게 소련 후방 시설로의 질서 있는 이송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포로들에게 포획은 새로운 형태의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강제 행군은 식량 공급, 적절한 보호, 야간 대피소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군은 붉은 군대의 부대나 NKVD 요원들에 의해 즉흥적으로 조직되어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추가적인 저항 테스트를 극복할 체력이 부족한 남자들에게는 진정한 사망 판결로 변했습니다. 이 현상의 첫 번째 문서화된 기록은 독일군의 공세가 모스크바 근처에서 저지된 1941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투 중에 포로로 잡힌 작은 그룹의 병사들은 후방의 구금센터로 걸어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정기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극한의 조건에 적합한 옷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포로들은 눈 속에서 탈진하여 쓰러졌고 경비원들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시신들은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죽음의 통로로 길을 바꾸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강제 행군은 일상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943년과 1944년의 전투 후에 포로 행렬이 하르키우나 키이우와 같은 도시로 이끌렸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여러 날 동안 지속되었고 자주 100km를 넘었습니다. 포로들은 거의 식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일부 현지 민간인이 빵 조각을 던져주었지만 독일 점령의 기억이 남아있는 많은 곳에서 주민들은 욕설, 돌, 침으로 응답했습니다. 심리적 굴욕이 굶주림과 피로에 더해져 생존이 거의 전적으로 개인의 신체적 저항력에 달려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1944년 여름의 전투 이후 포로들은 리가와 다우가프필스로 긴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더위와 탈수로 인해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내린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즉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현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낙오자들의 총살은 너무 빈번해서 도로 옆 도랑들은 버려진 시체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련의 공식 보고서는 이러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며 포로들의 육체적 상태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 수집된 증언들은 이러한 행위가 징계 방법으로 사용된 의도적인 처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폴란드에서는 1월에 있었던 비스트룰라 강 공격 이후 1945년 수천 명의 독일군 포로들이 겨울 한가운데 루블린과 같은 도시의 임시 수용소로 강제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절대적인 식량 부족은 엄청난 사망률을 초래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포로들은 직접 눈 위에서 잠을 잤으며 담요나 대피소가 없었습니다. 새벽녘에는 수십 구의 시신이 저천증과 굶주림의 희생양으로 꼼짝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시체들은 길게 방치되거나 후에 전문팀에 의해 수거되었습니다. NKVD는 이러한 행진을 조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요원은 전쟁터에서 직접 포로들을 선택했습니다. SS나 특수부대의 일원으로 식별된 사람들은 분리되어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행진 중에 육체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총, 개머리판이나 나무 막대로 때리는 것은 속도를 강요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조직의 내부 보고서는 지휘관들이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거할 명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즉결 처형과 같았습니다. 소지품을 빼앗는 것은 또 다른 흔한 관행이었다. 시계, 반지, 문서 및 가족 사진은 행진 초반이나 야간 휴식 시에 압수되었다. 배고픔은 또한 심리적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드문 배급은 임의로 분배되었으며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주어지고 저항하거나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장기간 단식이 벌로 가해졌다. 사망자 수치는 기록의 파괴와 사건의 분산으로 인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943년 우크라이나에서 독일군이 철수하는 동안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의 포로가 구금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44년 벨라루스에서 바그라티온 작전 이후 손실은 더욱 컸습니다. 잡힌 30만 명 이상의 병력 중 일부만이 공식적으로 포로 수용소에 등록되었으며 대부분이 그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1945년 겨울 폴란드에서는 수주간 지속된 행군 중 추가로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현상은 대규모 작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역적 충돌에서도 소규모 포로 그룹은 50km를 넘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약화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거리 이동을 강요받았습니다. 혹독한 기후와 물류 부족으로 인해 어떤 이동도 치명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에는 절망적인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기 위해 바닥을 기어다니는 죄수들, 빵의 마지막 부스러기를 나누는 동료들, 즉각 처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 업은 시신들, 일부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경비원들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정심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가장 흔한 반응은 즉각적인 총격이었습니다. 행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큰 개선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임시 캠프에 도착하면 만성적인 굶주림, 질병의 확산,
극한 조건에서의 강제 노동에 직면했습니다. 행진은 생존을 위한 초기 필터로 작용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여정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구금시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포로들에게 진정한 고통은 이후의 감금이 아니라 감금에 이르기 위해 겪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기아의 제국, 절멸기계로서의 굴락. 소비에트 강제 노동 수용소 네트워크인 굴락은 동부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수십만 명의 독일군의 최종 목적지로 변모했습니다. 독일군 침공 초기부터 그리고 1943년 이후 더 집중적으로 이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수만 명의 베르마흐트 병사와 그 동맹국 병사들을 흡수했습니다. 소련의 기획자들에게는 반체제 인사를 통제하고 내부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확립된 구조가 실제로는 강제노동, 장기적인 기아,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의미하는 외국인 포로 관리 메커니즘으로 바뀌었습니다. 굴라그는 1930년대부터 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원래 정치범, 일반 범죄자 및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북극 지방부터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캠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많은 캠프가 조정되고 확장되었습니다. NKVD는 카라간다, 보르쿠타, 스베르들롭스크, 노릴스크 및 타슈켄트의 외국 포로를 위한 특정 시설을 조직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캠프였고 이제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용 인구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노동 강제는 이러한 시설들의 운영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독일인 포로들은 광업, 산림벌목, 도로 및 철도 건설, 파괴된 기반 시설 수리, 그리고 특정 단지에서는 매우 위험한 조건에서 우라늄과 석탄 채굴에 동원되었습니다. 보르쿠타와 노릴스크에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영하의 온도에서 석탄 채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초원지대인 카라간데에서는 포로들이 광물 채굴과 농업 활동에 종사하며 구조적으로 식량과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코카서스에서는 적절한 도구 없이 또는 언제나 무장경비 해다리와 도로의 복구 작업에 배치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로 연장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휴식 시간은 물기가 많은 수프와 저질의 검은 빵을 섭취하는 데만 쓰였습니다. 개인의 생산성은 생존 기준이 되었습니다. 높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약간 더 나은 배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체적으로 약해진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기아의 순환에 빠졌습니다. 질병은 혼잡한 병경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발진 티푸스, 이질, 결핵은 수만 명의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위생시설은 초보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의료 서비스는 불충분했습니다. 전염병 발병은 포화 상태의 병동을 거리낌 없이 휩쓸었습니다. 굶주림은 신체적 방어를 더욱 약화시키고 어떤 감염이라도 거의 확실한 사형 선고로 변모시켰습니다. 막사는 적절한 난방 없이 단열이 잘 안 된 나무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매트리스나 담요 없이 수십 명의 죄수가 같이 사용하는 단순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온도는 극한 수준으로 내려갔고 제공된 옷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곤충과 기생충의 누적이 위장병 확산을 악화시켰습니다. 굶주림은 타락 과정의 중심 요소였습니다. 일일 배급량은 긴 작업 시간 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을 거의 넘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들은 부종, 근육량의 급속한 감소 및 전반적인 약화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풀, 나무 껍질 또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찌꺼기를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굶주림은 그들을 점차 도구를 잡거나 상당한 육체적 노력을 할 수 없는 그림자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생존자들의 증언은 체계적인 약탈 장면을 묘사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시계, 반지, 문서, 가족 사진을 빼앗기고 적응 기간 없이 작업 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노동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끊임없는 음식 탐색이 주된 활동이 되었습니다. 개인 물품을 빵 조각과 교환하거나 경비원에게 남은 음식을 구걸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비인간화는 의도적이었다. 경비원들은 죄수들을 즉각적인 생산성 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회용 노동력으로 취급했다. 일을 할 수 없는 병자들은 별도의 막사에 배치되었으며 그곳에서는 사망률이 매일 발생했다.
시신의 매장은 생존한 죄수들이 직접 담당했다. 겨울에는 시체가 땅이 도랑을 팠을 수 있을 때까지 야외에 쌓였다. 1년 내내 작업자의 교체가 매우 빈번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명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했다. 사망률 통계는 규모를 문서화합니다. 100만 명의 독일 군인이 소비에트 포로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굴라그 시스템 내에서 사망했습니다. 소비에트 공식 통계는 약 40만 명의 사망을 인정하지만 독일과 러시아의 후속 연구는 실종자와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수치를 2배로 늘립니다. 사망률은 1943년부터 1946년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는 수용소의 과포화가 소련 전역의 식량 부족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바그라치온 같은 작전 이후 대규모의 포로 유입으로 인해 1944년에 시스템이 넘쳐났습니다. 카라간데서는 수용된 포로 수가 몇 달 만에 4만 명을 넘어 즉각적인 의료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보르쿠타에서는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곳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시신이 바로 변경해서 공동 구덩이로 옮겨졌습니다. 노릴스크에서는 산업 건설 작업이 거의 전적으로 극심한 쇠약 상태의 독일 인력으로 이루어졌고 첫 겨울을 견딘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체적 쇠약은 깊은 심리적 악화와 동반되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무슬만으로 알려진 완전한 무관심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상태에서는 삶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죽음이 며칠 안에 다가왔습니다. 굴라그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장기 처형의 형태로 작동했다. 전투에서의 즉각적인 총살이나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죽음이 오는 치명적인 행진과는 달리 여기서는 고통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 굶주림, 치료받지 못한 질병과 고된 노동은 생존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극소수만이 신체적으로 늦어진 송환까지 견뎌냈고 일부 경우에는 전쟁 공식 종료 후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발생했다. 라이히의 황혼, 돌아올 수 없는 포로 생활.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은 나치 정권과 관련된 수백만 명의 병사와 민간인들에게 즉각적인 고통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공식적인 항복은 보복, 대규모 추방 및 강제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기간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는 수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제국의 붕괴는 독일의 점령으로 인해 단연간 황폐화된 동유럽 영토에서 특히 최대 폭력의 순간과 일치했습니다. 독일 동부와 폴란드에서는 적대 행위가 중단된 지 몇 주 후 즉결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련군과 현지 민병대는 항복한 독일 군인과 베르마우트 장교, 민간인에 대한 작전에 참가한 경찰 부대원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독일군이 심각한 대학살을 저지른 폴란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공개 처형을 조직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중앙광장에서 총살당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NKVD의 기록은 1945년 봄과 여름에 수행된 수천 건의 즉결 처형을 문서화하고 있으며 실레지아, 포메라니아 및 동프로이센에서 주목할 만한 집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군사 지도부의 주도로뿐만 아니라 현지 민간인의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도 수행되었습니다. 영토 통제를 공고히 한 후 소비에트 정책은 독일 인구의 대규모 추방으로 향했다. 이미 1944년 12월에 모스크바는 동유럽 회복 지역에서 17에서 45살 사이의 모든 남자와 육체 노동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여성을 추방하는 명령을 발행했다. 1945년과 1946년 사이에 약 20만 명이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에서 소비에트 연합 내부로 이송되었다. 이들에게는 독일에서 포로로 잡힌 베르마흐트 병사들이 가축 열차나 강제 행진을 통해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선택 기준은 폭넓었습니다. 활동 중인 전투원들뿐만 아니라 재건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민간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보조 조직에서 활동한 여성들, 통신 운영자들, 의료진과 간호사들, 많은 경우 단지 정권의 협력자로 식별되기만 해도 추방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조치는 공식적으로 전쟁 배상의 일환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연합국들 앞에서 독일 노동력이 소련이 겪은 황폐를 보상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포로와 추방자들은 전략적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돈바스와 우랄에서는 석탄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소련의 통제하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야치모프에서는 핵 프로그램을 위한 우라늄 채굴에 투입되었습니다. 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에서는 철도 라인 건설, 산림 벌차에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 농업 작업을 강요받았습니다. 스탈링그라드, 민스크 및 스몰렌스크와 같은 파괴된 도시에서는 건물과 기반 시설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작업 조건은 구라그 시스템과 유사했습니다. 10시간 이상의 작업일, 불충분한 식량 공급, 끊임없는 감시. 사망률은 특히 전후 초기 몇 년 동안 높았으며 그 시기에 소련은 심지어 자국민을 위한 식량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9945년부터 9949년 사이에 수만 명의 독일인 포로들이 이러한 강제 이송과 강제 노동의 틀 속에서 기아, 피로, 치료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석방은 1946년에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기준은 건강 상태였으며 중증 환자, 장애인 및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보다 먼저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1946년과 1947년 사이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극도의 쇠약 상태와 영구적인 후유증을 안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 포로들은 몇 년 더 수용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1948년과 1949년에 독일 민주공화국이 확립되고 동유럽이 재편성되면서 석방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장교와 SS 회원들은 1950년대 초까지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보다 광범위한 본국 송환은 콘라드 아데나워가 모스크바와 협상한 후 1955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수천 명의 포로들이 소련 수용소에서 10년을 보낸 후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후유증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만성결핵, 심각한 영양실조,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호흡기 문제, 보호 조치 없이 강제 노동으로 인한 부상, 심리적 영향도 마찬가지로 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굶주림, 초기 행진, 포로 동료들 사이에서의 매일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남겼습니다. 전쟁 후 독일에서 귀국자 중 일부는 침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사회는 재건을 추구했고 많은 경우 군사 패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독일의 책임으로 인해 낙인이 찍힌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소련에 영향해 있던 독일 민주공화국에서는 소련에서의 독일인 포로 존재가 최소화되었고 반파시스트 재교육 과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에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는 이 문제가 중앙 정치 사안이 되었습니다. 가족협회는 실종자의 귀환을 요구했고 포로들의 기억을 살리기 위한 공개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최종 사상자 계산은 소비에트 억류 중 사망한 독일인 수를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 수치는 굴락 시스템에서 사망한 사람들과 전후 추방 및 행진 중 사망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손실의 규모는 소비에트 연방에서의 억류를 동부전선에서의 독일 경험 중 가장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로 만듭니다. 많은 군인들에게는 1945년 5월의 항복이 전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 포로 생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경우에 10년 후까지의 늦은 본국 송환은 수천 명의 남성에게 전쟁 경험이 1950년대 중반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동부 전선의 폭력은 이렇게 전쟁의 시간적 틀을 넘어 확장되어 패배한 자들의 삶에 대한 영향을 항복 서명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시켰습니다.